돈 이야기 한 번 했다가 관계가 이상해진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이번에 집 샀어. 이번에 보험금 좀 받았어. 투자해서 좀 벌었어. 이런 말 한 번 했다가 왠지 모르게 상대 태도가 달라진 경험. 처음엔 축하해 주더니 나중에 밥값 계산할 때 자꾸 쳐다보는 시선. 돈 있다며? 하는 말에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더 황당한 건 도와달라는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녀, 친구, 친척, 한 사람씩 연락이 옵니다. 나 좀 도와줘. 거절하면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여유 있으면서 인색하다. 왜 내 돈 가지고 내가 눈치를 봐야 하죠? 왜 평생 모은 돈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져야 하죠?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가족인데 뭐. 친한 친구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재산을 드러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 관계가 달라집니다. 68세 최순자 씨는 아들에게 예금 잔고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노후 준비 잘했어. 안심시키려던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정말 안심했습니다. 엄마가 잘 준비했구나. 다행이다. 순자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식 걱정 덜어줬으니 이제 마음 편하겠지. 그런데 한 달 후 아들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돈 있잖아. 나 좀 도와줘. 순자 씨가 거절하자 아들은 서운해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자식은 안 도와줘?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노후 자금인데? 하지만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혼자 사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해? 나는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고.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말았어야 했구나. 자식에게 보여준 순간 그 돈은 이미 우리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이제 엄마 돈을 예비 자금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몇 번 더 요청했습니다. 차를 바꿔야 한다. 집을 옮겨야 한다. 애들 학원비가 부족하다. 순자 씨가 거절할 때마다 아들은 섭섭해했습니다. 관계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차라리 없다고 할걸. 그럼 기대도 안 했을 텐데. 72세 한철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딸에게 보험금 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보험금 나왔어. 이제 노후 걱정 없겠다. 딸은 처음엔 좋아했습니다. 아빠 다행이다. 이제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3개월 후 딸이 집 전세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아빠, 우리 전세금이 모자라. 좀 도와줄 수 있어? 철수 씨는 노후 자금이라 거절했습니다. 미안한데 이건 아빠 노후 자금이야. 건드릴 수 없어. 딸은 화를 냈습니다. 보험금 받았다며? 그게 얼마인데 조금도 못 도와줘? 우리 집 전세 올라가면 어떡하라고?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인데 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딸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겨우 얼굴을 봤는데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말합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드러낸 재산은 다시 숨길 수 없습니다. 자녀는 이제 부모 돈을 가족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여깁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둘째, 친구들이 달라집니다. 65세 김명희 씨는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30년 함께한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나 이번에 작은 집 하나 샀어. 친구들은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와, 명희야 축하해. 드디어 내 집 마련했구나. 명희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장소를 정할 때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좋은 데 가자.
명희는 집도 샀으니까 여유 있잖아. 명희 씨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니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늘 비싼 곳을 고집했습니다. 한 끼에 5만 원, 7만 원씩 나오는 곳. 명희 씨는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산할 때는 더 심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명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명희야, 오늘 내가 낼래? 집도 샀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명희 씨는 처음엔 기분 나빠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친구들인데 이 정도는. 한두 번은 웃으며 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니 속이 상했습니다. 왜 나만 내야 하지? 집 샀다고 해서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더 속상한 건 친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엔 서로 번갈아 가며 냈는데 이제는 당연히 명희 씨가 내는 분위기였습니다. 명희는 여유 있으니까. 명희 씨는 모임 나가는 게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즐거웠던 모임이 이제는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결국 명희 씨는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핑계를 대고 점점 거리를 두었습니다. 30년 함께한 친구들과 돈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명희 씨는 말합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을걸. 집 샀다는 걸 왜 말했을까? 후회돼. 셋째, 친척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70세 박준호 씨는 땅 투자로 돈을 벌었습니다. 10년 전에 산 땅이 개발되면서 큰 돈이 생겼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산 땅이 개발됐어. 운이 좋았지. 다들 부러워하며 축하해 줬습니다. 형님 대단하시네요. 투자 안목이 있으셨어요. 준호 씨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부터 친척들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생이 전화했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 사업 자금이 급해. 일주일 후엔 조카가 전화했습니다. 이모부, 우리 애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또 며칠 후엔 먼 친척이 전화했습니다. 형님, 급한 일이 생겼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처음 한두 번은 도와줬습니다. 친척인데 이 정도는. 하지만 계속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누군가가 전화했습니다. 거절하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많으면서 인색하다. 친척도 안 돕는다며? 준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내가 다 책임져야 하지? 나도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더 힘든 건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을 산다는 거였습니다. 친척 모임에 나가면 냉랭한 분위기.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이제 친척 모임에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또 누가 돈 달라고 할까봐 전화벨만 울려도 긴장됩니다. 준호 씨는 말합니다. 내가 왜 말했을까? 그냥 조용히 있을걸. 이게 바로 노후의 재산을 드러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녀는 기대하고 친구는 의지하고 친척은 요구합니다. 한 번 입을 연 순간 평생 짐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관계들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 번 기대를 심어주면 그 기대를 없애기 힘듭니다. 한 번 의지하게 만들면 그 의존을 끊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드러내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될까요? 왜 하필 가족, 친구, 친척이 더 문제가 될까요? 첫째, 우리 사이인데 뭐 착각의 함정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가 무너집니다. 우리 사이에 뭐가 어때? 가족인데 당연하지. 친구인데 그 정도는. 이 생각이 위험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선이 필요합니다. 남이었다면 절대 부탁하지 않을 일들을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쉽게 요청합니다. 우리 사이잖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정당화합니다. 자식은 우리 엄마 아들 사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우리 30년 친구잖아 라고 말합니다. 친척은 우리 한 핏줄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끝이 없습니다. 한 번 도와주면 또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도 도와줬잖아.
이번에도 좀 거절하면 서운해합니다. 우리 사이인데 이 정도도 안 돼? 가족인데 왜 그래? 이게 바로 가까운 사이의 함정입니다. 경계가 없으니 요구도 제한이 없습니다. 선이 없으니 거절도 어렵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구나. 친구라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구나. 이걸 깨달았을 땐 이미 경계는 무너진 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경계를 다시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무너진 선은 다시 그리기 힘듭니다. 왜 갑자기 변했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둘째, 돈 앞에서 달라지는 인간 심리입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없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내 형편도 어렵고 친구 형편도 비슷하고 다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러니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가진 걸 알면 갑자기 억울해집니다.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여유 있네? 나도 힘든데 왜 날 안 도와줘? 우리는 똑같이 힘들었는데 왜 저 사람만 잘 됐지? 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비교가 시작됩니다. 친구가 집을 사기 전에는 모두 평등했습니다. 다들 전세나 월세에 살고 다들 비슷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편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집을 샀다는 걸 안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저 친구는 여유 있으니까. 나는 아직도 전세인데 저 친구는 내 집이 있네. 이 생각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기대가 생깁니다. 여유 있으면 좀 베풀어야 하는 거 아냐? 우리 친구인데 나도 좀 도와줘야지.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함이 생깁니다. 친구가 여유 있는데 왜 날 안 도와줘? 인색하네. 본인은 억울합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왜 내가 베풀어야 해? 하지만 상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유 있으면서 왜 그래? 이게 바로 상대적 박탈감의 무서운 점입니다. 비교가 불만을 만들고 불만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셋째, 기대와 실망의 악순환입니다. 재산을 드러낸 순간 상대는 기대합니다. 이 정도 여유면 나도 좀 도와주겠지. 이 기대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로 계산합니다. 저 정도 돈이면 나한테 1,0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겠네. 저 정도 여유면 밥값 정도는 낼 수 있겠지. 하지만 도와주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여유 있으면서 왜 안 도와줘? 이 실망이 쌓이면 분노로 바뀝니다. 역시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나 봐. 돈 생기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그리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들고 얘기도 어색해집니다. 친척들은 돈을 벌었다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기대합니다. 부자 됐으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겠지. 한 핏줄인데 당연하지. 하지만 계속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니까요. 한두 번은 도와줘도 계속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친척들은 실망합니다. 돈 많으면서 인색하다. 한 핏줄도 안 돕는다.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친척 모임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관계는 멀어집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웃고 떠들 수 없습니다. 명절도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말 안 했으면 기대도 실망도 없었을 텐데.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느끼는 후회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악순환을 끊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한 번 생긴 기대를 없애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번 생긴 실망을 지우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가까울수록 경계가 없고 기대가 크고 실망도 큽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모든 걸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실제로 관계를 지키면서도
재산을 보호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침묵으로 관계를 지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어떤 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친척에게도. 왜 말 안 하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말하면 관계가 복잡해져요. 기대가 생기고 요구가 생기고 그러면 관계가 무너져요. 이분은 여전히 소박하게 삽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고 화려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늘 적당한 곳에서 만납니다. 차도 오래된 차를 계속 탑니다. 새 차 사시지 그래요? 친구들이 물어봐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거면 충분해. 잘 굴러가는데 뭐. 집도 오래된 집에 그대로 삽니다. 이사 안 하세요? 여기가 편해. 익숙한 동네가 좋아. 사실은 새 차를 살 수 있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실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거절할 일도 없어요. 이분의 관계는 여전히 편안합니다. 자녀는 독립적으로 살고 친구들과는 편하게 지내고 친척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님 힘들게 번 돈 건드릴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들도 부담 없이 만납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몫을 내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 관계가 편합니다. 명절에 만나도 부담 없습니다. 침묵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인 줄 몰랐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둘째, 경제적 경계를 명확히 세웁니다. 예금이 좀 있는 어떤 분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노후 자금은 딱 정해져 있어. 그거 빼면 여유 없어. 자녀는 처음에 조금 섭섭해했습니다. 엄마 돈 좀 있다며? 왜 그렇게 야박하게 말해? 하지만 이분은 확고했습니다. 엄마도 살아야 해. 나중에 너한테 짐 되기 싫어. 지금 내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너한테 손 벌려야 해. 그게 싫어. 서로 독립적으로 사는 게 좋아. 처음 몇 달은 자녀가 서운해했습니다. 전화도 덜 하고 만나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녀도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맞는 말씀하셨어. 서로 독립적인 게 좋은 거구나. 오히려 부모가 독립적이라는 걸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는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만나고 편하게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어색할 일이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게 중요해요. 애매하게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확실히 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요. 이분은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검소하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미리 말해둡니다. 그러면 친구들도 이해합니다. 비싼 곳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도 각자 내는 게 당연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금액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어떤 분에게 친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받았어? 이분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생활비 정도? 크게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적더라고. 사실은 꽤 큰 금액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만약 정확한 금액을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5천만 원 받았어. 친구는 속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5천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나한테 1,0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겠네. 기대가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빌려주지 않으면 실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답하니까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적다는데 뭐. 숫자를 말하는 순간 비교가 시작돼요. 내가 얼마 있는지 알면 상대는 자꾸 계산하게 돼요. 그냥 애매하게 넘기는 게 최선이에요. 이분은 자녀에게도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노후 자금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정도만 말합니다. 자녀가 물어봐도 정확히 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어. 정확히는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것저것 있는데 계산해 본 적 없어.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알면 자식도 계산해요. 엄마가 이만큼 있으면 나한테 이 정도는 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싫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입을 다물고 경계를 세우고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숨깁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드러낸 재산은 다시 숨길 수 없다는 걸. 한 번 생긴 기대는 없앨 수 없다는 걸. 한 번 무너진 경계는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걸. 그래서 처음부터 조심합니다.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숨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관계를 지킵니다. 재산도 지키고 관계도 지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돈 이야기 나올 때 대응법입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연금 얼마나 받아? 집값 많이 올랐지? 얼마나 올랐어? 투자 좀 했다며? 얼마나 벌었어? 보험금 나왔다며? 얼마 받았어? 이럴 때는 이렇게 답하세요. 그냥 먹고 살만해요. 그저 그래요. 노후 준비는 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평범하게 살아요.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절대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마세요. 5천만 원 받았어. 집값이 2억 올랐어. 연금 200만 원 받아. 이런 말은 독이 됩니다. 숫자를 말하는 순간 상대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저 정도면 여유 있겠네. 나한테 좀 도와줄 수 있겠는데? 그리고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으로 바뀝니다. 애매하게 답하면 상대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다는데 뭐. 그저 그렇다니까 별거 없나 보네. 이게 바로 최선의 답변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지만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숫자는 숨기되 관계는 유지합니다. 둘째, 도움 요청받을 때 대처법입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나 좀 도와줘. 급해. 조금만 빌려줘. 꼭 갚을게. 다른 사람한테는 못 부탁해. 너만 믿어. 이럴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미안한데 나도 여유가 없어. 내 노후 자금은 건드릴 수 없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나아. 나도 돈 관리 빡빡하게 하고 있어. 절대로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는 순간 상대는 희망을 품습니다. 좀 더 설득하면 빌려줄 수도 있겠네. 단호하게, 확실하게, 처음부터 거절하세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무 인정머리 없는 건가?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지켜야 할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계속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도 도와줬잖아. 이번에도 좀. 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만약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줄 수는 있어. 하지만 빌려주는 건 안 돼. 갚을 생각 말고 그냥 받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주면 돌려받을 기대가 없습니다. 갚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려주면 돌려받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갚지 않으면 섭섭해집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차라리 줄 거면 주고 안 줄 거면 확실히 거절하세요. 셋째, 자녀와의 경제적 선긋기입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 노후 자금은 따로 있어. 그건 건드릴 수 없어. 나중에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서 미리 준비했어.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게. 엄마 아빠 돈은 엄마 아빠가 쓸 거야. 처음엔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야박해? 우리 가족인데 왜 그래?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관계를 지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지금 내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너한테 의지하게 돼. 그럼 너도 부담스럽고 나도 미안해. 서로 독립적으로 사는 게 서로를 위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자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경계가 명확할수록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서로 독립적일수록 서로 존중하게 됩니다. 서로 의지하지 않을수록 서로 편해집니다. 넷째, 친구와의 경제적 거리두기입니다. 친구 모임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너무 비싼 곳은 피하세요. 친구들이 비싼 곳을 제안하면 솔직히 말하세요. 나는 소박하게 사는 게 좋아. 거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다른데 어때? 계산할 때는 자기 목만 내세요. 각자 먹은 만큼 계산하자. 나는 내 거 계산할게. 절대로 내가 낼게라는 말은 삼가세요. 한번 베푸는 걸 보이면 계속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내는 거지? 지난번에도 내가 냈잖아. 처음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비싼 물건을 자랑하지 마세요. 새로 산 옷, 새로 산 가방, 새로 바꾼 차. 이런 걸 자랑하면 친구들은 생각합니다. 돈 여유 있나 보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대가 생깁니다. 소박하게 행동하세요. 이거 오래됐어. 아껴 쓰는 거야. 새로 살 필요 없더라고. 이게 편해.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도 부담 없습니다. 다섯째,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SNS에 여행 사진 올리지 않기. 요즘은 다들 SNS를 합니다. 여행 가면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으면 올립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자주 여행 가는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 돈 여유 있나 보네. 비싼 물건 자랑하지 않기. 새로 산 물건 사진 올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새 차 샀어요. 새 시계 샀어요. 이런 사진은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나 돈 있어요. 투자 이야기 꺼내지 않기. 모임에서 투자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 주식으로 좀 벌었어. 부동산 투자 잘 됐어. 이런 말은 위험합니다. 돈 없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가끔씩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 나도 빠듯하게 살아. 돈 관리 신경 써야 해. 이런 말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소박한 생활 유지하기. 실제로 소박하게 사세요. 굳이 화려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게 여러분을 지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것 같지만 쌓이면 큰 방어막이 됩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숨겨야 하지? 내 돈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기대하고 더 쉽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조심스럽게 말하세요. 침묵으로 지키세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라는 걸. 돈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편해집니다. 경계를 세우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숫자를 숨기니까 친구들과 더 편하게 지냅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을 물어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고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혜롭게 지키면 됩니다. 침묵이 재산을 지키고 관계도 지킵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어 배우는 진짜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